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일본은 절대 사과할 필요 없다. 평생 동안 혐오를 조장하고 일본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며 스스로를 일본을 지키는 애국학자라고 자부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선동된 일본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가 우길기를 흔들고 한국을 향해 증오의 구호를 외쳤죠.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고 세계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웃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혐오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놓고 그가 만든 혐오의 불길은 일본 사회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남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난 40년간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써왔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만 이제 와서 배신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저의 책 왜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가? 식민지배가 만든 한반도의 번영은 출판될 때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일본 국민들은 제 책을 읽으며 한국을 비판하는데 정당성을 얻었고 저는 그런 반응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확신했어요. 한국은 일본 덕분에 문명화된 나라다. 저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내서 제 주장을 입증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철도와 도로, 학교를 지어주었으며 근대적인 법률과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만들어낸 날조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TV와 강연에서 이렇게 소리칠 때마다 청중은 환호했어요.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저를 존경하며 이렇게 말했죠. 사토 교수님, 일본을 지켜주세요. 한국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싸우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혐한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는 중립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일본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걸 보고 분노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거리에서 반일 시위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돼. 일본을 계속 공격하는 한국에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강력히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은 제 주장에 열광했고 일본 전국에서 수많은 지지 편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나이든 독자들은 이렇게 썼죠. 사토 교수님, 덕분에 진짜 역사를 알았습니다. 일본은 피해자였군요.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역시 내가 옳았어. 일본이 진짜 피해자야. 저는 강연장에서도 힘을 내서 한국을 비난했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주장하는 진실을 가르쳐야 했어요. 강연장을 찾은 대학생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나쁜 나라예요.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국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사과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어요. 특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우길기를 찢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욱더 강하게 한국을 비난해야 해. 그들이 다시는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게. 사람들은 저를 일본을 지키는 역사학자라고 불렀어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사토 교수님, 일본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나는 끝까지 일본을 위해 싸울 거야. 한국의 거짓말을 전부 폭로할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새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확신이 여전히 강했죠.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말에 저는 비웃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은 한국에 수조엔이라는 엄청난 돈과 기술을 제공했죠. 그 지원 덕분에
한국은 맨발로 논밭을 걸어다니던 가난한 나라에서 공업화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강연에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산업화됐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모두 일본의 기술 덕분이었죠. 일본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청중은 박수치며 호응했죠.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국 TV 뉴스를 보고 말았어요. 한일협정을 다시 검토하자는 한국인의 주장 때문이었죠. 저는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일본이 그만큼 도와줬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해. 그날부터 저는 더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어요. 한국이 배은망덕한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한국은 왜 일본을 배신했는가였어요.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이 일본의 지원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피해자인 척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책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젊은 우익들이 제 책을 인용해 혐한 시위를 벌였죠. 시위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제 책을 흔들며 외쳤어요. 한국은 일본의 돈을 뜯어먹고 뒤에서 칼을 꽂았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 내가 쓴 책 덕분에 젊은 세대가 진실을 알게 됐어. 그렇게 저는 다시금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젊은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사토 교수님, 그런데 일본의 지원이 정말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이었나요? 당시 미국의 원조가 훨씬 컸다고 하던데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저런 반론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기술은 일본이 전수한 겁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원 없이 발전했을 리 없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또 반박했어요. 교수님, 당시 일본은 한국에 원조를 준 게 아니라 청구권 자금으로 경제협력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전처럼 저를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점점 그런 반론이 많아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젊은 일본인들이 제가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사토 교수는 왜 일본이 한국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나요?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척 당황했죠. 어느 날 서점에서 책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독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저에게 책을 내밀며 말했죠.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믿기 어렵네요. 한국은 일본이 없었어도 성장했을 거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한국 편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폄하한다고 일본이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이 녀석은 뭘 모르는구나. 나는 일본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믿어온 사실이 틀렸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손녀가 집에 찾아와 무심코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요즘 일본은 촌스럽고 한국이 훨씬 세련됐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이 일본보다 세련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강하게 반박했지만 손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제가 틀렸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거리에서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삼성 스마트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 거리의 대형 화면에 등장한 한국 아이돌의 공연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는 일본 학생들까지. 이런 현실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면 인기 드라마는 죄다 한국 작품이었고 서점에는 일본 문학보다 한국 웹툰 번역본이 더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은
어느 경제신문에서 읽은 기사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일본 기업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 점유율에서 도요타를 따라잡았다는 소식도 이어졌어요. 이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짓밟는 얘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저에게 치욕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바쳐온 혐한 책이 헛수고였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젊은 패널들이 둘러싼 자리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키운 나라예요. 절대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젊은 패널은 담담히 말했어요. 사토 교수님, 이미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침착한 태도가 저를 더 자극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건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자 그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사토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이미 경제지표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변하나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말문이 막혔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몇 주 후 오랜 친구였던 역사학자 타나카 교수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역시 저처럼 한국의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제게 어렵게 입을 열었죠. 사토, 최근 한국에 가봤나? 자네가 말하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해.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마저 한국을 옹호하는 건가?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차례가 된 거야.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래를 봐야 해. 저는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손녀의 말, 젊은 일본인의 반응,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모든 말이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신념을 흔들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 흔들리는 신념을 다잡기 위해 해외 학회에 참가했어요.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세계 학자들에게 제대로 증명하고 싶었죠. 일본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던 터라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제 불안도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학회가 열린 뉴욕의 한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 앞에서 일본의 역사적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의 근대적인 문명을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는 결코 나쁘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근대화의 기틀을 우리가 제공했죠. 강연을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박수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인 역사학자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를 들더니 웃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사토 교수님의 강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마치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후에 우리가 철도를 지었으니 인도를 도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학자들의 눈길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급히 대답했죠.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지원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가 차분하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사토 교수님, 그런 논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미친 악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어요.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하며 더 격하게 항변했어요. 그건 모두 날조입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했고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과장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장내는 술렁거렸어요. 이번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어조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역사 왜곡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의 우익뿐이에요. 국제사회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급히 자리를 피해 휴게실로 빠져나왔습니다. 휴게실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옆에 앉은 독일인 교수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토 교수님, 왜 일본은 자꾸만 과거를 부정하려고 하나요? 독일은 전쟁의 잘못을 인정했기에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 부정만 하니 고립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는 평생 일본이 옳다고 믿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일본 밖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멍하니 뉴욕의 화려한 빌딩들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는 뉴욕이 도쿄보다 화려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도시의 불빛이 어쩐지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문득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손님,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는지 웃으며 말했죠. 요즘 미국에선 한국 문화가 인기 있어요. BTS는 정말 멋진 그룹이에요. 택시기사까지 일본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혼자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죠.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일본을 위해 싸운다고 자부했지만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이토록 초라해졌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뉴스와 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한국이 일본보다 낙후되고 초라한 나라일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한들 일본을 넘어설 리는 없겠지. 분명 조금 발전한 정도일 거야.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넓었어요.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일본의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이었죠.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오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탑승하고 내부에선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어요. 젊은 한국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노인마저도 스마트폰을 능숙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악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1980년대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거리에는 초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쉴 새 없이 화려한 영상을 내보냈어요. 빌딩은 도쿄의 번화가보다도 더 높고 현대적이었죠. 일본보다 훨씬 세련된 도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충격은 계속됐어요. 호텔 직원들은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하며 친절하게 맞이해줬고 첨단 자동화로 방까지 안내를 받았죠.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뭐야, 일본보다 서비스가 더 뛰어나잖아.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다시 탔어요.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찾느라 허둥대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 한국 젊은이가 친절하게 일본어로 도와주더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간단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수치심이 저를 덮쳤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도 일본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강남의 대형 서점에도 들렀어요. 일본의 서점보다 훨씬 크고 쾌적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일본 서적을 찾았지만 매우 적은 수만 진열되어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일본 책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웹툰이랑 웹소설이 훨씬 인기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 더 이상 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삼성전자 매장을 찾았어요. 매장은 놀랍도록 세련됐고 최첨단 스마트폰과 TV,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저에게 능숙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죠. 어르신, 일본에서 오셨죠? 요즘 일본 분들도 한국 스마트폰 많이들 찾으세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니 제품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보다 훨씬 인정받고 있어요. 기술력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일본의 도쿄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도시 전체가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의 표정도 일본보다 밝고 활기찼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동안 한국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고 저만 혼자 시대에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착잡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제가 평생 주장해왔던 일본 우월론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손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다가온 손녀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한국 진짜 멋있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손녀의 얼굴에 일본에 대한 자부심 대신 한국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이 뭐가 멋있어? 일본이 훨씬 우월하지. 그러자 손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곤 차분하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훨씬 더 새롭고 세련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을 걸쳐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싸웠는데 제 손녀마저 한국을 칭찬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세대는 진짜 몰라서 그래.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한 나라야. 일본이 없었으면 아직도 후진국이었어. 손녀는 다시 고개를 흔들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는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순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손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저에게 반박한 적은 처음이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후 저는 혼자서 도쿄의 시내를 걷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거리는 한국 브랜드 매장으로 넘쳐났고 젊은이들은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 의류를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있었어요. 한 대형 전자매장 앞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산 TV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최고야. 일본 제품은 너무 구식이지 않아?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쩌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TV를 켜니
유명 토크쇼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출연한 젊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우리도 배워야 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진행자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일본은 지금 한국에게 많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본 방송까지 한국을 칭찬하다니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문득 젊은 시절, 제가 험한 책을 쓰기 시작할 때의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젊은 세대가 오히려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지금까지 외면했던 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미 세상은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일본을 위해 싸워왔는데 결국 저는 혼자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일본 젊은 세대의 반란 앞에서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한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제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손녀와의 대화는 그 균열을 더 키워버렸죠.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제가 썼던 책들을 천천히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가? 식민지배가 만든 한반도의 번영, 표지만 봐도 제 가슴은 복잡해졌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강렬하고 자극적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겨우 문명을 얻게 된 나라다.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이 날 좋아한 역사다. 과거에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딘지 제가 표현했던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저에게는 불편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일본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경험이 저를 조금 흔들어 놓은 것이죠. 서랍을 뒤적이다가 예전에 받은 독자들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극우 집회에서 연설한 후 열광적으로 보낸 지지 편지도 있었죠. 사토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벅찼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 어딘가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녀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손녀는 최근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손녀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 신념을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어쩌면 표현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최근 해외 학회에서 만났던 학자들이 일본을 비웃던 모습도 떠올랐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그렇게까지 초라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때 그 독일인 교수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화가 나서 무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저는 다시 제 책을 들춰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썼던 문장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표현은 너무 과격했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솔직히 메모를 남겼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이 정도의 작은 인정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평생을 일본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위대함을 지키려면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칼럼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글을 쓰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문장을 쓰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어요. 과거 제가 썼던 수많은 험한 책들의 자신만만한 문장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동안은 제 글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저는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남기지 않으면 일본은 점점 더 세계에서 고립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일본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던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하는 말에 일본 국민들이 환호하고 제 책을 읽으며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과거엔 사토 교수님이 일본을 지키는 애국자다 라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만약 일본이 계속 이런 태도로 간다면 우리만 점점 뒤처지고 외롭게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생존하려면 무조건적인 혐오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는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월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칼럼을 읽고 나서 젊은이들이 역시 사토 교수님이 옳았어 라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네라며 조롱할까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전 한동안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어요. 일본의 미래 세대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손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칼럼 잘 읽었어요. 사랑해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적어도 제가 마지막에 내린 이 작은 반성이 손녀에게는 큰 의미였던 거죠. 손녀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단다. 앞으로 너희 세대가 더 좋은 일본을 만들어주길 바랄게. 이것이 바로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기고 싶은 유일한 진심이었어요.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은 씨앗이라도 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혐오는 결코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초토화된 땅, 불타버린 도시, 굶주림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시절. 그 작은 나라가 지금 동북아시아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프랑스 출신 국제 저널리스트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아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국의 그림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녀가 알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요충지로 자리 잡았는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떻게 공존하며 동북아시아의 균형추가 되었는지, 한강의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미래를 다시 쓰는 한반도 기적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국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클레르입니다.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변화와 미중 갈등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K-팝, K-드라마,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국가라는 점 정도였죠. 솔직히 왜 미중 갈등을 취재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가 있어
그곳은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의 중심이야. 자세히 취재해보라고. 그 말을 들으니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긴 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기에 여기서는 마치 VIP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첫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거나 도로 공사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곳은 정돈된 도로와 깔끔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로 가는 동안 한국의 명소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택으로 이동하며 처음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감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순간적으로 연결 상태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모바일 데이터야?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인터넷이 끊기기 일수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디지털 환경이야말로 한국이 자랑하는 IT 강국의 면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군사 기지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처럼 보였어요. 기지 주변은 잘 정비된 상점들과 카페, 그리고 군사 시설을 위한 거대한 인프라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미리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푸는 동안 저는 한국의 첫 인상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평택까지 이어진 여행은 이미 이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취재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평택 기지 내부를 탐방하며 이곳이 왜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로 불리는지 알아볼 기회를 얻을 예정이었거든요. 동시에 이 나라의 기술과 문화가 군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기지로 향하며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전날 평택의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도시 풍경은 이곳이 군사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하지만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조금 과장된 홍보처럼 들렸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죠. 기지에 도착하자 저는 제한된 미디어 투어를 통해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 거대한 철문을 지나 기지로 들어가니 넓게 펼쳐진 시설과 정비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맞이한 미군 관계자는 평택은 미국 외부에 있는 미군 기지 중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곳입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전초 기지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병력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의료센터,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둘러보며 이곳이 군사시설을 넘어 병사들의 삶을 배려한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 미군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집처럼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미 양국 병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식당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식사 중 한국군 병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미 동맹의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만 받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죠. 평택은 그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평택 기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통합방어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은 제한되었지만 미군 관계자로부터 시스템의 중요성과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확장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방어 체계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균형점입니다. 그의 설명은 이 기지가 가진 세계적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거대한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가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은 또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곳이 힘을 과시하는 공간보다는 철저히 설계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루 동안 경험한 내용을 곱씹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평택은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협력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의 첫 취재를 마친 후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가 이 지역 사회와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군사 기지가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군사 기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이곳에서 발견할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평택기지 인근의 상업지구였습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과 레스토랑들은 한국 전통적인 풍경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어와 영어 간판이 공존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와 그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커뮤니티처럼 보였어요.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지역 경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택 기지가 들어선 이후로 이 지역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자주 오가는 덕분에 상점과 식당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평택 기지가 군사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각종 식료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과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상인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떡을 권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떡을 맛보며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시장도 평택 기지 덕분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지냅니다라고 말했어요. 시장을 둘러보다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맛은 놀랍도록 깊고 매력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거리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드물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문화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기지 근처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곳이 군사기지 바로 옆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평택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수도에서 이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평택에서 군사적, 경제적 역동성을 느꼈다면 서울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고층 빌딩들로 빼곡한 도시 풍경과 그 속에 숨겨진 전통의 흔적들이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옥마을로 유명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했죠. 마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과 목조 기둥이 만들어내는 곡선미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건축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옥 내부로 들어가니 마루와 다실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기자기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실에서 차 한 잔을 주문하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차의 은은한 향과 함께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 역시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조화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현대화의 또 다른 예는 지하철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첨단 기술과 효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열차 도착 정보, 혼잡도 안내, 그리고 정시 운행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은 종종 파업이나 지연으로 유명하기에 이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전 구간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점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한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강으로 그 주변에는 잘 정비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러닝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기술적 강국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며 현대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사람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점이었어요. 대기줄이 길어도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커피를 받고 나서도 정리된 테이블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가 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지만 여기는 모든 게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이후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람이 몰릴 때 열차가 오기만 하면 서로 먼저 타려고 경쟁하기 바쁜데 서울에서는 모두가 차분하게 질서를 지켰습니다. 도심거리에서 길을 걸으며 저는 또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매치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걸어가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후에 숙소 근처에서 만난 한 시민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안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그의 말은 제가 하루 종일 느꼈던 모든 경험을 요약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프랑스 독자들과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다채로운 일상을 경험한 후 저는 다시 국제 정치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미중 갈등과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관계가 현재 국제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할 당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시도는 물론이고 필요시 강경책을 쓸 가능성도 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대북 압박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응 방식이
향후 한미 동맹의 형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한국의 선택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낼지 혹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약 1조 4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더 늘리길 원했죠.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한국 군사 전문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방위비 협상이 돈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방위비 협상이 한미 관계를 넘어 국제적 외교의 상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북한의 내구성 문제에 대한 취재도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 체제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은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김정은 개인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북한 체제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은 김정은 이후에 북한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취재하며 알게 된 미중 갈등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미군의 육군, 공군, 해군이 모두 결집된 전략적 요충지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거점입니다. 평택은 군사적 거점이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택 기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지리적 위치 덕분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강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국의 IT 산업 중심지인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첨단 기술과 창의적 에너지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AI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평가받는지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교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빠른 적응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혁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말은 한국 기술의 철학을 잘 보여주었고 이는 곧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로 주목받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LG전자는 한국이 제조업 강국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를 기회로 전환해 왔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국제 경제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기술적 강점을 활용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 사회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균형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발전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 나라가 겪어온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점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며 알게 된 한국의 과거는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학자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역사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전쟁의 아픔은 있지만 한국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갈등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역사관을 안내하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죠. 폐허 속에서도 교육과 산업에 집중하며 재건에 힘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면성과 공동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가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감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평택과 서울을 오가며 경험한 이 나라는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군사적 강국, 첨단 기술의 선도국,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사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의 도심을 천천히 걸으며 이 나라가 가진 시스템적 안정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프랑스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질서를 조화시키는 것이 종종 도전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 질서,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완벽히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는 도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 지붕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푸른 산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을 따라 조성된 세빛섬을 방문했습니다. 강 위에 떠있는 세빛섬은 한국의 혁신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섬의 외관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고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곳이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동북아의 심장,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처음에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변화와 미중 갈등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취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통해 자신만의 강점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평택기지, 기술과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한강 위로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와 같다. 이번 한국 취재는 재계 정보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 나라가 제게 남긴 인상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